안녕하세요. 저는 탑팀 재활학과 원장 박정옥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성인 무호흡과 치료 그리고 그 재활 운동 방법에 대해서 지금 왼쪽에 계시는 우리 전남대의대 이비인후과 핸섬 가이이신 우리 양영철 교수님을 모시고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영철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수면호흡학회 의무의사 양영채입니다. 초반부터 당황스럽습니다. 네. 제가 오늘 잠깐 말씀드릴 것들은 이 성인 수면 무호흡의 치료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아마 수면 무호흡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저희가 수면 무호흡이 있는 환자에서 수술실에서 환자를 조금 재우면서 이 수면 무호흡을 저희가 유도를 한 거죠. 약물로 유도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때 환자 생체 신호가 어쩐지 이렇게 저희가 조금 보고 그리고 그때 잠은 얼마나 깊이 자는지 보면서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저희가 내시경을 넣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실제 기도 안쪽을 살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자 한 거는 지금 이 부분인데요. 보시면 수면 무호흡이 있는 환자들의 바이탈, 저희가 말한 생체 신호라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수면 무호흡 환자에서 산소 포화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산소 포화도가 뭐냐면 이렇게 많이 봐보셨잖아요. 손가락에 이렇게 끼우면서 저희가 측정하는 거 이런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 환자 이쪽 부분을 봐보면 지금 79, 78 이렇게 써졌잖아요. 근데 이때 이 78 이게 산소 포화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환자는 실제 저희 환자들 치고는 엄청 심한 환자는 아니에요. 네. 엄청 심한 환자는 아니고 보통 환자들이 이 정도 산소 포화도를 보이거든요.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산소 포화도가 얼마나 심한지 잘 모르시잖아요. 네. 저희가 그래서 PD님을 모셔서 실제로 이 정도 산소 포화도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한번 저희가 봐보고 시연을 한번 해드려 보려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화면 좀 잡아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PD님 산소 포화도는 99% 나오고 있잖아요. 네. 아주 건강하신 파란 거고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저희가 실제로 수면 무호흡이라는 거는 아시는 것처럼 숨이 탁 큰 코를 골다가 기도가 막혀서 숨이 멈추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PD님이 숨을 잘 멈추시면 아까 그 사람만큼도 산소 포화도가 떨어질 수도 있겠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가요? 네. 그래서 진짜로 이게 얼마나 쉽게 떨어지는지 그때 우리 PD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저희가 한번 봐보고요. 봐보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환자 78%였잖아요. 산소 포화도를 떨어뜨리는 걸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숨을 예를 들어 참거나 해서 한 그래도 70? 그래요? 70? 그래서 PD님이 70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저희가 조금 더 착하게 80으로 잡고 숨을 이제 멈추면 돼요. 지금부터 멈춰가지고 5분 이상 멈추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강의 한 3분만 하고 한번 얼마나 됐는지 한번 봐볼게요. 옆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할 수 계시면 있겠죠? 돼요. 네, 시작합시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다른 거 계속 진행할게요. 자, 그래서 잠깐 하신 사이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수면 무호흡이 뭔지 잠깐 보고 그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무호흡은 어느 부위가 문제가 돼서 나타나고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잠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수면 무호흡을 보면요. 수면 무호흡은 코골이하고 수면 무호흡은 조금 다르죠. 코골이는 드르렁드렁 고는 이 에어웨이의 바이브레이팅 사운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수면 무호흡은 그 코를 골다가 숨이 탁 멈추는 cessation of breathing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두 가지가 차이인데요. 보통 저희가 코를 골면 반응이 좀 이래요. 코를 골면 이 여자분처럼 이놈의 영감탱이 시끄러운데 콱 죽어버려라 하고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잖아요. 이분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제 와이프도 그래요. 초기에는 이렇게 잡고 제가 일어나면 자기 자는 척 했거든요. 한 10년 지나니까 이러지도 않고 막 발로 차고 그래요. 여기서 심해지면 각방 쓰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저희만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제가 구글에서 코골이 스노링이라고 이렇게 쳐보면 봐보세요. 여기 있는 여자분들 반응이 다 비슷해요. 힘들어하죠. 다들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스노링 쳐보면 이렇게 다들 힘들어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코를 골 때는 주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막상 이러다가 숨을 탁 멈추잖아요. 네. 뉘앙스가 좀 달라져요, 사람들이. 숨을 딱 멈추면 이런 반응이 좀 나타나죠. 아, 순간 숨을 멈추고 남편 얼굴이 파래지면 아, 이러다 내 남편 죽는 거 아닌가? 제가 시연을 한번 해볼까요? 보통 이렇게 골다가 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좀 있으면 얼굴이 파래져. 그리고 산소 포화도가 막 네, 70, 80 이렇게 네, 떨어지죠. 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나 이제 젊은 나이에 혼자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온갖 걱정을 하면서 병원에 데리고 오십니다.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실제 그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있냐 하는 건데요. 중간에 예. 지금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93%까지 떨어졌어요. 별로 성의가 없는데. 성의가 없대요. 네. 증상은 이따 한번 들어보죠. 네. 네. 그리고요, 이럴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요, 이분들은요 저한테 오면 이게 자기는 잠을 잘 잔대요. 잘 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머리만 붙이면 바로 잠든대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정상이 아닙니다. 머리를 붙이면 저희가 한 10분 정도 있다 잠드는 게 정상이고요. 머리만 붙이면 잠든다는 말은 이거는 그 전에 수면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정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이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선 이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그럼 머리에선 이 사람을 깨워버립니다. 깨우면 자기가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깼다는 생각은 못하고 나 화장실 가고 싶었구나 하고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화장실을 저녁에 막 4번, 5번 이렇게 갑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저녁에 우리 잠잘 때는 항이뇨 호르몬이 그렇죠. 나오게 돼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저녁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낮에도 저녁에 잠을 못 자니까 엄청 졸죠. 낮에 굉장히 졸아요. 제 환자 중에도 본인이 수면 수술을 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는 낮에 계속 졸고 그러니까 일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무시당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심지어 있고요. 의사 앞에서 진료받으면서 저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네.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피곤해합니다. 네. 낮에도 피곤해하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낮에 졸다가요, 운전을 하다가도 졸아요. 지금 보여드린 이 저널은 NEJM이라고 엄청 유명한 저널인데, 그렇죠. 1999년에 나온 저널인데요. 제가 저널 내용을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고, 여기 이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 숫자가 정상인에 비해서 몇 배나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아지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우리가 오드 레이쇼가 1보다만 커도 그쵸.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11배, 11, 네, 7, 7배, 8배 막 이러잖아요. 엄청난 인과관계가 네, 있는 걸로. 그렇죠. 알고 이분들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네. 네, 많이 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저녁에 숨이 안 쉬어지니까 막 심장은 엄청 바닥바닥 뛰겠잖아요. 그래서 심혈관계 사망률 당연히 높아질 것 같아요. 이 위의 그래프, 아래 그래프가 말하는 거는, 위의 그래프는 이 사람들이 치료를 했을 때 사망률. 근데 치료를 안 하면 이렇게 확 돌아가시는 사람들이 치료 결과 안 했을 때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률뿐만이 아니고요, 심혈관계 질환의 유병률 자체도 조금 달라져요. 유병률도 이 까만 거 뭔가 보이잖아요. 이거 수면무호흡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유병률이 높아요. 여러 가지 질환이. 근데 수면무호흡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유병률이 낮습니다. 중요한 건 중간인데요. 치료를 하면 이 거의 정상인 사람처럼 좋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치료를 해야죠. 스카이 라인이 다르네. 네네, 그렇죠. 그리고 당뇨에도 관련이 돼 있는데요. 당뇨가 계속 환자가 일어났다 깼다 하면서 호르몬al 체인지가 생기면서 몸에 만성 염증이 생기는데 이게 당뇨를 일으키는 대사증후군하고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알츠하이머하고 관련돼 있다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알츠하이머하고 어른만 관련이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애들한테 나온 자료인데요. 애들도 실제 수면무호흡이 있는 애들은 알츠하이머하고 관련된 아밀로이드 베타 프로테인이나 프리세닐린이 높아져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을 치료를 해주잖아요. 그럼 그 레벨이 뚝 떨어져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 소화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다다음 주에 또 한 번의 그쵸. 섹션으로 다시 네. 한번 설명드릴 거니까요. 네. 그리고 애들은 이렇게 저녁에 잠잘 때 성장 호르몬 나온단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저녁에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키가 작아요. 애들. 네. 그리고요, 애들이요, 어른들은 낮에 주로 많이 조는데 애들은 조는 게 아니고 주의력이 애들은요 엄청 산만해요. 애들은 제 외래 오면요 막 제 거 음료수도 지가 다 먹어버려요. 정신이 없어. 저도 정신이 없어. 그래서
실제로 이런 애들 치료를 하면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들이 진짜 관심 있는 건 이건데요. 애들이 낮에 집중을 못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공부를 못해요. 네, 그래서 학교 레벨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결정적으로. 이런 사태가 좀 그럼 이런 아이들은 치료하고 나면 네, 많이 성적도 좋아지고. 오르고 네.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막 교수님이 그쵸. 반짝반짝해 보이고 막 네. 부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한테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요. 네. 애들 수면무호흡 치료 받은 엄마들이 네. 항상 와서 고맙다 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체크해보죠. 자,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PD님 나 아이스크림 사기 생겼어요. 힘 좀 내봐요. 아유, 뭐야! 지금 70%안 됐는데. 아니 70%가 아니고 지금 제일 떨어진 게 93%에 93% 성의가 없는데 나 아이스크림 사게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힘드네요. 어땠어요? 응? 할만했어요? 이게 최대한 참다고 했는데 이게 네. 저도 딱 봤을 때 93 이하로는 내려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 그죠. 너무 건강해서 네. 그런가. 네. 근데 아까 저희가 아까 화면 잠깐 돌려서 보여드리면 그 환자 그런데 어때요? 이 환자 자는데 78%. 78%였어요. 와, 얼마나 힘들겠어요. 상상이 안 갑니다. 그 느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본인이- 이런 증상이 이제 음. 다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이 산소포터가 떨어지고 하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호흡을 해서 이거 만회를 하잖아요. 네. 근데 잘 때는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있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뇌의 저산소증, 심장은 물이 뇌에 피가 안 가니까 심장은 막 더 짜내죠. 그러니까 그쵸. 온갖 심혈관계, 고혈압, 뭐 당뇨, 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피가 안 가니까 혈관성 일종의 혈관성 치매가 그쵸. 생기는 거죠. 네.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네. 그래서 네. 뭐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요. 사실은 죄송한데요. 저희가 뭐 밖에서 응급실에 있는데 이 정도 떨어지면요. 저희 이런 거 해요.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어,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저렇게 깨어 있을 때 저산소 포화도를 내는 거는 사실 쉽지 않고요. 네. 예, 저녁에 잠잘 때도 처음에 생기는 건 아니고 계속 크로닉 인터미턴트 하이폭시아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숨이 멈췄다 잠깐 쉬었다 멈췄다 잠깐 쉬었다 하면서 산소 포화도가 쭉 떨어지게 됩니다. 어, 예. 원빈도 눈두개 나도 눈두개니 PD님 좀 성의를 보여주래요. 정말 열심히 아, 했는데 진짜 열심히 한 거 맞아요? 안 했대. 제가 지금. 결국은 여기에 한번 앉혀보고 해보고 싶습니다. 불안증으로 정신과 약을 먹고 계신데 수면 무호흡 정상이 있나요? 답변 주세요. 수면 무호흡. 아, 예, 저거 네. 불안증으로 드시는 약 중에요. 네. 그 사람들이 좀 세데이션 되는 약들이 많고요. 네네. 그 약을 드시면 수면 무호흡이 좀 악화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제 예, 수면 그냥 진정제를 먹어서 네. 더 악화되는 경우가 네, 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요. 야간요이신 분들도 수면 무호흡을 의심해 봐야 하나요? 이 부분 아까 좋은 질문 해주신 그렇죠. 것 예,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거 네. 분명히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저런 분들도 치료를 하면 야간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간요를 받는데 야간요 양이 많지도 않은데 자기가 자주 일어난다면 네. 더 수면 무호흡 쪽 의심을 그쵸. 해봐야 네, 되겠네요. 네. 네. 그래요. 윤희님이 어떤 치료 방법이 있나요? 여쭤보셨는데 그건 저희가 이어서 강의에서 네.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시죠. 이어주시죠. 네. 자, 그럼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러면 수면 무호흡을 그냥 해부학적으로 어떤 부위에서 수면 무호흡을 유발하나를 제가 이비인후과 의사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수면 무호흡은 기본적으로는 상기도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거거든요. 상기도에 옵스트럭션이 있는 건데요. 상기도라 하면 저희가 그러니까 코 구멍부터 폐 아시잖아요. 폐를 들어가는 입구 이쪽 부분 폐를 들어가는 입구 여기가 저희가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보이는 이 라인을 저희가 상기도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기도에 있는 어떤 부분이라도 실제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옆에서 본 사진인데 앞쪽에서 저희가 입을 벌리세요 하고 봐보면 편도라고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편도가 실제로 이렇게 크면 이 사람들 숨이 막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편도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근데 이게 수면 무호흡이 생기는 이 이론인데요. 저희가 숨을 들이쉬면 아까 보신 거에서 숨을 저희가 코에서 들이쉬는 건 실제로 아니잖아요. 네. 숨을 들이쉬어주는 바람이 들어온 힘은 폐가 확장하면서 네가티브 프레저가 그렇죠. 생기면서 음압으로 쭉 들어오는 거죠. 잡아당기는 거죠. 음압이 네. 들어오는 네.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폐 쪽에서 숨을 쭉 들이쉬어주면 공기가 쭉 들어와요. 공기가 들어오는데 생각해보면 앞쪽에는 코가 있어요. 네. 코는
뭐 어쩐다고 해서 무너지고 그러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네. 딱딱해요. 그리고 기관지도 딱딱해요. 네. 여기도 무너지는 데는 아니에요. 근데 파링스, 그러니까 인두 부위는요, 이게 유들유들한 소프트 티슈, 연조직으로 돼가지고 무너집니다. 네. 근데 이럴 때 만약에 이런 코 같은 데가 조금 막혀가지고 네가티브 프레저가 더 심해진다 하면 여기에는 힘이 더 많이 가게 되는 네. 거죠. 그래가지고 콜랩스가 생기게 무너져 되거든요. 버리는 거죠. 네. 네. 그랬을 때 실제 그래서 콜랩스가 생기는 위치는 코는 이 다이나믹한 콜랩스가 생기는 부분은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표시해 놓은 이 인두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네. 이쪽 부분에 여기 연구개, 그러니까 목젖, 우리가 말하는 목젖, 그 다음에 여기 혀뿌리, 그 다음에 후두 덮개, 아까 보여드렸던 편도나 구인두 이런 부분들이 접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게 네. 실제로는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 중에 어디가 가장 많이 막히냐 하는 건데요. 이 논문은 최근에 저희가 그 퍼블리시한 논문인데요.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벨럼이라는 게 영구개거든요, 목젖. 네. 목젖 부위가 폐쇄되는 분들이 한 80% 정도는 돼요. 제일 높네요. 네, 네. 그리고 구인도, 오로파링스라고 하는데 편도를 포함한 그쪽이 폐쇄되는 분이 한 30%, 그 다음에 혀뿌리가 접히는 분이 한 20%, 그 다음에 후두 덮개가 접히는 분이 의외로 한 20% 정도 되는데요. 사람마다 한 군데만 접히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여러 군데가 같이 접히는 멀티플 옵스트럭션 네. 하신 분이 많이 그래서 있습니다. 합이 100%가 넘는군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볼 건데요. 치료는 저희가 크게 누구나 다 해볼 수 있는,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치료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치료는 그 사람한테 그 특정한 사람들에게 저희가 검사를 해서 하는 그런 치료들이 있거든요. 맞춤 치료. 네. 근데 일단 먼저 저희가 어떤 분들한테나 다 일반적으로 수면무호흡 있어요 하면 일단 이거 하고 시작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치료들을 먼저 이야기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누구나 해볼 수 있는 치료는요, 첫 번째는 살을 빼는 겁니다. 살을 빼는 거. 살을 빼는 게 중요한 이유는 지금 보시면 이 그림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보면 위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 보니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얼굴 크기나 기도 크기 기본적으로는 같아요. 골격 크기는 같아. 골격 크기는 같은데 위쪽 사람은 빼빼하죠. 네. 아래쪽 사람은 뚱뚱합니다. 네. 그러면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골격은 이렇게 똑같은데 골격 크기는 똑같은데 살이 찌니까 까맣게 연조직이 살이거든요. 채워버리는 네, 거죠. 연조직이 네. 채워지니까 여기는 기도가 이렇게 큰데 여긴 기도가 낮죠. 네. 작죠. 네. 그래서 평범한 골격의 보통 체중이면 정상적인 기도를 보이고 평범한 골격인데 과체중이면 기도가 좁아지죠. 이분처럼 네. 수면무호흡이 생기겠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빼빼해요. 평범해요. 근데 골격 자체가 작아. 가끔 턱이 엄청 작은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은 정상 체중이지만 골격이 작아서 기도 면적이 적어지는 분이거든요. 근데 실제 저희가 살을 뺐을 때 효과가 있을 때는 이쪽 부분들이겠죠. 그렇죠. 이 네. 뚱뚱하신 분들이 빼빼해지면서 기도가 이렇게 커지는 효과가 생겨서 이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2번 같아요. 아직은 아니에요. BMI 40은 돼야지. 네, 그 정도고요. 네. 또 하나는 옆으로 자면 좋아지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네. 혀뿌리가 접혀지거나 하는 분들이 좋아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옆으로 자면 이런 식으로 이 논문에서 보면 이렇게 심했던 거, 이건 심한 거 보여드린 거거든요. 심한 게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해서 옆으로 자는 것도 대부분 분들한테 해보라고 하긴 하는데 옆으로 자는 게 도움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구인두가 막히는 분들은 옆으로 자는 게 도움이 안 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또 하나는 이 상기도 근재활 훈련인데요. 상기도 근재활 훈련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서 이제 박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네, 거라 네. 제가 여기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장님 살 빼려고 해보셨죠? 쉽지 않죠. 성공하셨나요? 저는 그래도 그중 환자들이 많이 빠졌네 와서 그래요? 좀 그러는 아마 내 편인데. 생각에 코로나 때문에 회식이 없어져서 빠진 걸 아니,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가끔 이 화면 보시는 분들이 빠진 게 적어야 뭐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빠지긴 빠졌습니다. 실제로 네. 제가 환자들한테 네. 100이면 100 살 빼라 해도 이게 쉽지 않아요. 아마 밖에 계시는 PD분들도 살을 안 빼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럼요. 근데 네. 그분들 중에 본인이 만족할 만큼 살 빼신 분들 계신가요?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죠. 그렇죠. 네. 빼도 항상 요요 있고 해가지고 이게 살 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자는 것도요. 미국이나 외국인들은 이게 침대고 매트리스가 푹신푹신한 걸 쓰기 때문에 옆으로 자는 게 좀 나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온돌 문화잖아요. 네네네. 특히 제가 근무하는 그쪽에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으셔서 다들 온돌에서 주무시는데 제가 옆에서 옆으로 주무시라면 나중에 저한테 막 성질 내십니다. 자기 그렇게 하고 나서 개워 여기도 죽겠다고. 그렇고 이제 자기 폐도 아픈가 이런 데도 아프다고 막 그래요. 그러세요. 그래서 네. 이런 치료들은 누구나 다 해볼 수 있는데 근데 진짜 누구도 제대로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치료들입니다. 방금 질문 중에 한국 사람들은 무호흡이 생기는 유병률이 한 얼마나 되냐고 지금 이 작가님께서 여쭤보시는데 일반적으로 코골이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는 네. 알려져 있는데요.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오베시티하고 관련이 많아요. 비만하고. 비만하고. 근데 최근 비만 유병률이 우리나라도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냥 교과서적으로 대답을 드리면 코 고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 코 고는 사람들은 40% 정도, 40%. 그 중에 치료해야 될 수면 무호흡이 있는 사람들은 5%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실제로 나이가 들어가면 유병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6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이면 한 30%에서 40% 정도는 치료를 해야 되는 분들이 엄청 유병률이 상당히 높은 많습니다. 거네요. 네. 5%만 돼도 굉장히 높은 그렇죠. 유병률이죠.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더 받으실 건가요? 여기 보면 잠을 자면 입으로 숨을 쉬는 것 같아서 입안이 말라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될까요? 맞아요. 네, 저런 분들 꽤 많고요. 구강건조증. 굉장히 중요한 패솔로지고요. 음. 저희가 다음 시간에 저 부분을 실제로 다룰 겁니다. 네네. 다룰 건데요. 그러기 전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본인 왜 입으로 숨 쉬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 입으로 숨 쉬는 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구강호흡의 요인 중에 하나는 오베시티입니다. 네. 예, 구인두가 넓어져서 오베시티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이 작가님처럼 빼빼한데도 입으로 숨 쉬는 분들은요. 이런 분들은요. 원인이 있겠잖아요. 대부분은요. 맞아요. 코로 숨을 못 쉬기 때문에 맞아요. 입으로 네. 숨을 쉬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요. 입으로 숨을 쉬면요. 저희가 입을 이렇게 벌려요. 입을 벌리고 자는데 입을 벌리면요. 혀뿌리가 뒤로 처집니다. 혀뿌리가 뒤로 처지면서 코곤 소리가 이러는 코곤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요. 혀뿌리가 처지면 코곤 소리가 이러는 코곤 소리가 닫혔다 나요. 펴졌다. 네. 그래서 이런 코고는 소리가 나는 분들은 입으로 코를 골면서 혀뿌리가 같이 막히는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말씀드리자면 코에 막히는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그쵸. 제일 선호가 되겠네요. 그게 첫 번째예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네. 저희가 조금 할 것 같아요. 저희 다다음 주에 이제 네. 소아 쪽 수면 무호흡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더 설명드릴 거니까요.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희님이 입에 테이프 붙이고 자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저희 수면학회에서 별로 권고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이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나면요, 그나마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기 때문에 수면 산소포가 더 떨어지고 위험할 수 있어서 저거는 낮 동안에 깨어 있을 때 그 연습하는 프로토콜은 있지만 밤에 무조건 저걸 붙이고 자는 거는 그냥 나 그냥 뇌에 산소가 안 가게 CPR 아까 심폐소생술 될 정도 상황을 방치하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선 그러면 제가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성인 수면 무호흡의 재활 운동 치료인데요. 코골이 무호흡의 이제 치료법, 근치 운동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치 운동법, 재활 운동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혀, 그리고 또 하나는 안면 근육,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턱과 입 쪽에, 입 안에 삼킴 장애를 좀 더 같이 보는 그런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은 혀 운동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다다음 주 치료 때는 제가 안면 운동과 그 다음에 턱 부분까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뜬금없이 갑자기 웬 운동 이렇게 나오실 수 있는데요. 상기도 재활 운동의 필요와 적용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이 결국 어디로 돌아가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체중 조절, 이게 비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연조직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체중 조절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상기도 재활 운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혀뿌리든 뭐든 이런 그 상기도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구인도 근육들의 힘이 빠지면서 누웠을 때 그것들이 근력이 처지면서 아래쪽으로 처지면서 기도의 흐름을 막는 것이 이 모든 패솔로지, 그러니까 병리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 근력을 다시 회복해서 기도의 공간을 확보하는 게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는 수면 무호흡을 겪는 모든 사람에게 이게 적용 무조건 돼야 되고, 이 두 가지는요. 그 다음에 수술 치료법을 시행 중인 분이나 수술적 혹은 양압기나 구강내 장치 같은, 이따가 다 설명드릴 건데요. 다른 비수술적 치료법을 동원하던 간에 이거는 체중조로 하고 상기도 재활운동 치료는 무조건 해야 되는 치료법입니다. 자, 상기도 근력 재활운동의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육 훈련을 통해서 그 중력을 이기는 힘을 만드는 겁니다. 근육도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따 설명하겠지만 구강내 장치나 뭐 양압기나 이런 것들이 결국 다 밑에서 받쳐주는 거거든요. 앞으로 당겨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힘을 자기 스스로의 근력에 만들어내는 것이 이 치료의 핵심이 되겠고요. 이 개념을 장치에 적용한 것이 턱을 당기는 거는 구강내 장치, 혀를 당기는 거, 그다음에 양압호흡기는 공기로 처지지 않도록 부목으로처럼 잡아주는 그런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상기도 재활 훈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섹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섹션을 하나하나를 하루에 3번 3개월 정도 치료하면 반드시 호전된다고 논문학적으로 그렇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호전 효과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교수님 아시겠지만 살 빼면 좋아진다는 거 알면서도 못 하는 것처럼, 네. 우리도 운동 뭐 몸이 좋은지 알아도 안 해서 문제인 거죠. 그렇죠. 똑같아요. 이것도 방법이 있는데 돈도 안 들고 네. 사실 혼자서 할 수 있고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안 해서 문제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근데 꼭 환자분들은 막 돈이 들고 의사가 처방을 해야 되고 병원에 와야지만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사실은 뭐 이게 되겠어? 약간 이런 뭐 그런 부분이 저는 제일 안타깝고요. 네, 두 번째 보시면 수술을 하신 분들도 이 효과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 반드시 상기도 재활운동 치료가 필요합니다. 교수님 이 말 맞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구강내 장치를 쓰는 사람에게도 이 턱을 당겨주고 혀를 당겨줘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턱이 처지는 현상이 또 발생하게 처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상기도 재활운동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양압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기가 받쳐주지 근력이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양압기를 사용을 못하거나 적용이 실패하면 다시 또 수면 무호흡이 생기게 되고요. 결국 모든 그 무호흡 환자분들은 장기적으로 근력을 향상시키거나 근본적인 치료를 보려면 선택의 여지 없이 뭘 해야 된다고요? 상기도 재활운동 치료, 이걸 꼭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아, 그냥 코 정도만 좀 걸고, 그리고 뭐 양압기 막 나 그거 할 정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 생각했을 때, 그러면 부담 없이 처음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부작용 없는 아주 안전한 치료, 상기도 재활운동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자, 상기도 재활운동 치료의 세 가지 도구만인데요. 이것만 오늘 머릿속에 넣어가셔도 그렇게 나쁜 그 손해보는 시간은 아니실 겁니다. 첫 번째,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입을 다물어야 된다는 말은 그 두 번째, 코로 숨을 쉰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을 때 그냥 입을 다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면 스팟이라 그래서 여기 보이시나요? 화면을 좀 여기 있습니다. 보면 입천장 그 윗니 아랫부위에 이 끝부분에 스팟이라 하는데요. 여기에 혀끝이 닿고 혀를 입천장에 이렇게 부착하고 있는 상태가 가장 건강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가 아니고 입을 벌리고 숨을 쉬고, 평상시에 우리가 깨어 있을 때도 말을 안 하거나 뭘 삼키지 않을 때는 항상 저 자세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 도구만 유지돼도 유지해도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도 상당히 좀 좋아진다. 왜냐면 이 혀의 근력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긴장이 처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어느 정도 적절한 긴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뭐 말만 계속하면 재미없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직접 제가 저 탑팀 재활학과에서 제작한 그 상기도 재활운동 치료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혹시 제가 지금 틀어드릴 거고 2탄, 3탄까지 좀 미리 보고 싶은 분은 유튜브에 탑팀 재활 수면 무호흡 혹은 수면 무호흡 운동 이렇게 치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는 바로 우리 이 입을 보면 이 앞니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뒤에 바로 두 개가 만나는 부분인데 그것을 스팟이라고 합니다. 제가 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혀끝을 댄 상태에서 혀가 지금 그 스팟이라는 곳에 이렇게 닿아 있는 상태에서 혀를 위쪽으로 딱 다 올려서 천장에 다 붙이는 것을 혀 팔굽혀펴기라고 우리가 영어로 표현합니다. 그 동영상만 저희가 그림으로 지금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영상까지 보시고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나머지 동영상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전부 다 숙지하는데 한번 시행하는데 한 30분 정도가 걸리고요. 그리고 하루에 3번 내서 4번 정도, 그러니까 3회 내지 4회를 세트를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간 꾸준히 시행하면 분명히 결과가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하다가 말거나 이런 연습 동영상을 잠깐 보고 말거나 그렇게 꾸준히 하지 못해서 효과를 못 보는 경우는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논문학적 검증을 통해서 충분히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어서 연습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각 동영상을 보통 5번 반복, 10번 반복이 있으니까 스톱하신 다음에 그 영상을 10번 내지 5번을 반복하고 또 그 다음 넘어가서 스톱하신 다음에 5번 내지 10번 반복,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각 동영상마다 안내한 영상을 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입을 벌리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어서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이런 치료를 사실 하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상기도 재활운동 치료를 하는 곳이 이제 서울에도 이제 몇 군데 손에 꼽고 특히 지역에는 많지가 않아서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전담 치료사가 있어서 충분히 티칭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좀 적절한 치료법이 좀 소개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또 양영채 교수님 감수를 받아서 올해 내에 이 상기도 재활운동 치료 동영상 QR코드가 들어간 그런 책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책이 발간되면 한번 의학신간 시가에 다시 한번 소개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런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 오늘 꼭 파악하시고 열심히 따라해 주시면 저희가 그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이어서 또 강의를 또 양영채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적어봤잖아요. 어떻게 해서 모든 분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치료를 저희가 봤고요. 지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저희가 이야기하는 메인 모달리티, 진짜 중요한 치료들에 대해서 또 다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건 이제 환자들한테 맞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하는 거죠. 그 사이에 보면은 그 질문 중에 이승훈님께서 그냥 인공호흡기 끼고 자면 안 되나요? 그랬는데 아마 저거 제가 말씀드릴 양압기 이야기 하시는 거 맞죠? 양압기죠. 네, 양압기 이야기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 트리트먼트 모달리티는 이거 세 가지입니다. 양압기를 가장 많이 쓰고요. 저도 제 환자에서
90% 정도는 먼저 양압기를 사용합니다. 양압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구강내 장치, 그리고 수술, 이렇게 세 가지가 메인 모달리티인데요. 하나씩 조금 봐보면요. 양압기가요. 양압기는 아까 기도가 막힌다 그랬잖아요. 막혀있는 기도를 이렇게 마치 인공호흡기처럼 바람을 불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힌 기도를 뚫어져 버리는 겁니다. 실제 저희가 동영상을 봐보면요. 이거는 저희가 치료하던 환자인데요. 보면 지금 여기 양압기 끼고 있는 게 보이죠? 처음에는 막혀 있는데 양압기 압력을 이제 저희가 높입니다. 압력을 8로 높이니까 조금 뚫렸죠, 기도가. 네. 이제 저희가 다시 압력을 더 높이니까 확 뚫렸죠? 그러면서 아까 80 몇 프로였던 산소 포화도도 97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양압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에어웨이가 확실히 뚫리고요. 그리고 꼬마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꼬마들도 사용할 수는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저희가 아까 코골이하고 쳤을 때 어땠어요? 코골이하고 치면 여기 힘들어하는 옆에 사람들 다 보이시죠? 코골이하고 칠 때는 이렇게 코골이 치면 이렇게 힘들어하는 옆에 사람 나오거든요. 구글에서 양압기 치면 원장님 어떨 것 같아요? 양압기 치면. 양압기 치면. 네, 구글에서 양압기 치면요. 이렇게 됩니다. 아, 이제 정말 심각해져 버려요. 네, 양압기를 이렇게 쓰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항상 궁금했던 게 다 옆에 베드타임 파트너 어디 가버렸어. 그러니까 제가 각방 쓰는 단계를 넘어가는. 다 이혼했나? 지금 이게 각방을 쓰든 이혼을 하든 어찌나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옆에 사람들도 아주 편하진 않고요. 저도 사실은 코골이가 좀 있는데 제가 구강내 장치를 좀 써보다가 환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려고 양압기를 제가 집에 가지고 들어갔어요. 양압기를. 네. 그래서 써보려고 했더니 제 와이프가 저한테 성질을 내면서 막 내가 외계인이랑 자냐고 그냥 저거나 제대로 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저도 못 썼거든요. 이 기계 장치 자체의 소음도 좀 있죠. 네, 공기가 들어갔다. 사실 아주 심하진 않은데요. 그런 게 아주 심하진 않는데 쓰기가 뭐 소음 심하진 않아요. 아주 심하진 않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쓰기가 편하진 절대 않아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압기 회사에서 광고할 때도요. 갑자기 옆에 사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진짜 신기한 게 아까 이 화면 있잖아요. 이 화면. 이 여자분. 아무리 봐도 수면무호 없게 생겼어. 그렇죠. 봐봐. 네, 이렇게 네. 빼빼하고 아무리 봐도 없게 생겼죠.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진짜 그렇게 아주 누구나 100% 다 할 수 있는 편한 치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저도 제 환자들한테 90%는 양압기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압기를 제대로만 쓰잖아요. 효과가 확실한 건 맞아요. 진짜 효과는 확실해요. 네. 근데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분 지금 양압기 여기 끼고 있잖아요. 네네. 양압기 껴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압력도 높이거든요. 네네. 여기 봐보세요, 여기. 다른 데는 다 뚫렸는데, 여기 후드 덮개라고 이 부분이거든요. 후드 덮개는요, 양압기 방향에서 방향이 반대예요. 양압기가 바람을 넣어주면 후드 덮개가 더 덮여버려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압기를 써야 되는 게 아니고요. 뭐 구강내 장치로 당겨주거나 뭐 이런 다른 방법들이 조금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줘야죠. 근데 이런 분들 중에도 수면무호흡이 너무 심하면 다른 걸 하면서 양압기를 또 씁니다. 예, 뭐 그런 거는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말씀드릴 건 이제 구강내 장치죠. 구강내 장치는 전반적으로 입에 넣는 장치는 저희가 다 구강내 장치라고 해요. 오럴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데 종류가 크게 저희가 뭐 보통 한 3가지 정도 나눕니다. 이 턱을 앞쪽으로 당겨주는 맨디블라 어드밴스드먼트 디바이스라 해서 효과가 이런 게 있고요. 하악을 당겨주는. 네, 하악을 당겨줘요 주로. 그다음에 혀 자체를 당겨주는 턱 리테이닝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목젖이 많이 뚫린다, 막힌다 했잖아요. 목젖하고 혀뿌리를 직접 밀어줘 버리는 벌려주네요. 리프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다른 것들은 실제 잘 사용하지 않고요.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구강내 기도 확장기라고 불리는 맨디블라 어드밴스드먼트 디바이스를 씁니다. 이것도 모노블락 형태도 있고 투피스 타입도 있는데 투피스 타입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효과는 이래요. 이렇게 기도가 막혀 있잖아요. 까맣게. 턱을 당겨주니까 기도가 뚫리는 게 보이죠. 마치 혀만 뚫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혀하고 영국에는 근육으로 연결돼 있어서 영국에도 좀 뚫리긴 합니다. 네. MAD 효과를 저희가 동영상으로 보면요. 왼쪽 이렇게 막히는 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분한테 이제 끼면 처음엔 막히는데 이제 끼는 걸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쭉 하니까
기도가 이렇게 넓어지게 아유.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확장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모든 사람한테 다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실제 음. 본인들이 연구를 하느라고 환자를 고르고 골라서 MAD를 치료를 했겠잖아요. 환자를 고르고 골라서 치료를 했는데도 효과가 30%도 안 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아주 잘 고른 효과가 한 7, 80% 나와요. 일반적으로 효과가 이래서 환자 셀렉션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굿 리스판스 그룹, 효과가 좋은 환자는 비교적 뚱뚱하지 않은 환자, 그리고 수면 무호흡이 낮은 환자, 그리고 옆으로 자면 수면 무호흡이 좋아지는 환자가 보통 이거 써도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또 하나는 양압기는 우리나라에서 보험이 돼요. 그렇죠. 네. 보험이 되는데 그래서 보험이 돼서 뭐 한 달에 실제 환자가 내는 거 한 2만 원 정도면 거의 부담 되잖아요. 안 되는 정도. 구강내 장치는 보험이 안 됩니다. 보험이 안 돼서 막 뭐 기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한 150 이 정도 막 해요. 그 실비에서도 아직은 안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양압기보다는 구강내 장치를 선호하는 사람에서 저희가 많이 쓰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아주 심한 사람보다는 경도에서 중등도 환자 그리고 양압기를 썼는데 안 된 환자 이런 환자에서 쓰고요. 이걸 쓰면서도 처음에 말한 자세 치료나 마이오펑셔널 세라피나 수술 이런 것들을 병행하기로 또 저희가 권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마이오펑셔널 세라피가 아까 상기도 재활운동 치료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요. 좀 힘들어요. 입에 끼고 자니까. 제가 끼고 자는데요. 지금도 이 아래가 이렇게 제가 다 헐어 있어요. 네, 이게 좀 아주 쉽진 않습니다. 수술적 치료 가기 전에 지금 몇 가지 네. 질문이 좀 있는데 김민아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면 장애로 인해서 보면 협심증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당뇨 혈압 수치도 정상인데 수면 그 다운 검사를 했더니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제 수면 마비가 온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 좀 저거는 와서 수면 다운 검사를 실제로 한번 해보시고 네. 저 상태를 하셨다고. 한번 보시는 것이 정확해 보이고요. 요즘은 수면 다운 검사 자체가 저 정도면 다 급여가 되기 때문에 뭐 쉽게 하실 수 있거든요.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서 시작을 하시면 이런 환자분들 되게 많죠. 아, 그렇죠. 네. 저희 환자들이 대부분 다 저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네. 아주 특별한 상황은 아니고 양압기는 평생 쓰고 자야 되는 건가요? 꼬막콩지님이 여쭤보시네요. 양압기요? 네. 네, 이론적으로는 양압기 자체가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컴플리케이션을 막아주기 위해서 보통은 저희가 쓴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평생 써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기도에 전혀 영향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이렇게 네. 부은 게 조금 줄어들고 그런 효과들은 분명히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박대희님께서 교수님 술을 마시고 자면 무호흡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잘 생길까요? 그렇죠. 예, 뭐 저 질문 굉장히 많이 항상 하시는 질문인데요. 이 머슬 톤이 근육 톤이 떨어집니다. 술을 마시면 근육 톤이 떨어지기 때문에 톤이 떨어지면 훨씬 콜랩스가 근육의 긴장이 떨어지니까 잘 막히겠잖아요. 그래서 많이 심해지죠. 술 마시시면 근 긴장도가 떨어진다는 점 이해하시면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은 조금 윤희님이 양압기 소리가 조금 줄어들었는지 뭐 성능이나 기계가 많이 발전한 걸로 알고 있긴 하는데. 네, 요즘 뭐 저거 뭐 시끄럽긴 한데 40데시벨 이하인 걸로 알려져 있어서 저거 아주 시끄러워서 양압기 못 쓰겠어요. 그런 분들은 실제로 많진 않고요. 뭐 냉장고 소리 정도 네, 수준이네요. 네, 그거보다는 잘 불편해서 못 끼는 거지. 그렇죠. 끼는 게 힘든 거지. 시끄러워서 못 끼는 분들은 실제로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 수술적,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양영채 교수님은 실제로 수술까지 집도하시는 이제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가 보존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비수술적 치료뿐만 아니라 그럼 수술적은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술적 치료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 지금 고전적인 수술이죠. 수면무호흡 수술하면 목젖 자르세요 이런 말 예전에 많이 들어봤잖아요. 진짜 목젖도 잘라버리고 여기 보면 목젖도 없죠. 편도 자르고 구인두도 좀 잘라버리고 하는 이런 수술이거든요. UP3라 해가지고 80년대에 일본 분이 후지타라는 분이 만드신 수술입니다. 근데 문제가요. 효과가 모든 사람한테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한 30% 정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수면무호흡 대해서 알았을 때는 이게 메인 트리트먼트 모달리티였거든요. 저희 의대 때는 모든 정답이 적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저러고 나서 80년대 말 이쯤 되기 시작해서 호흡기내과 교수님이나 이렇게 수술 안 하시고 객관적으로 보시는 교수님들이 야 너희 했더니 효과 30%에서 50%밖에 안 되고 너희 환자들이 자꾸 입 마르다 하고 불편하다 하고 막 그래요. 너희 사기꾼 아니냐. 이비인후과 이런 식으로 스님들. 네, 네. 이비인후과 스님들은 거의 사기꾼으로 몰았죠. 이 80년대 말 90년대 초 이래서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수술을 했던 거에서요. 수술을 잘 하지 않고 양압기로 분위기가 확 넘어갔어요. 양압기로 넘어갔는데요. 그렇다 해서 이제 이비인후과 스님들이 그렇다 해서 뭐 다음 일들을 안 하는 건 아니겠잖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수술이 많이 발전을 합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다 잘라버렸는데 보면 이거 자른 부위가 잘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요즘 나온 수술은요. 이 점막 같은 거를 대부분 많이 다 살려주고요. 예전에는 위쪽 여기를 다 잘라버렸는데 이쪽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인두 측벽에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이쪽에. 네. 그리고 예전에는 잘라서 뭔가를 해결을 했는데 자르는 게 아니고 리트랙션, 벡터를 바꿔주는 수술들을 많이 잡아당기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주고요. 또 하나는요. 최근에는 이렇게 얼굴 저희 성형외과나 피부과 이런 데서 스레드 리프팅 하는 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뿌띠 성형 제도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얼굴 피부 네. 탄력 주고 하는 네, 이런 네. 거 이런 거를 저희가 목에다도 사용을 해보는데요. 목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착착착 해주면 늘어나 있는 데가 걸리겠죠. 네, 줄로 늘어나 있는 데가 잡아당겨줘야죠. 걸리니까 걸리고 그러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안에서 파이브로시스 그러니까 섬유화가 되면서 안쪽이 딱딱해져요. 딱딱해져가지고 고는 게 좀 줄어들기도 합니다. 효과는 다른 수술적 치료법에 대해서 뭐 비등비등하거나 그런 거 아니면 조금 떨어지는 편인가요? 효과요. 뭐 아무래도 부작용이 작으면 효과는 조금 더 그렇죠. 떨어지는 네. 걸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아, 예. 이 수술 말고 뭐 턱이 작으신 분들은 저희가 턱뼈를 이 정도 해서 빼는 방법. 전방으로 당겨주는 그리고 수술도 있고. 양악 수술도 들어보셨잖아요. 양악 수술. 양악 수술 저희가 이렇게 해서 양악 수술, 넣는 미용 수술은 넣는 게 양악 이건 수술인데 빼는 거죠. 네. 수면무호흡 할 때 양악 수술은 이걸 해가지고 앞쪽으로 빼줍니다. 앞쪽으로 빼주는 수술하면 굉장히 이펙티브한데요. 제가 양악 수술 하시게요 이렇게 레코멘드해서 하신다는 분을 잘 못 봐요. 네. 일단 비용 자체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분들이 이 얼굴이 커지고 광대가 커진다는 거에 이 부담이 굉장히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저희가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 되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최근에 며칠 전에 그 미국의 수면학회가 있었습니다. 네. 수면학회에서 이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하버드대 의과대학의 앤드류 웰맨 교수님이라고 이 맞춤 치료를 하자고 항상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 굉장히 유명한 호흡기내과 교수님이에요. 내과 교수님이시네요. 예, 호흡기내과 교수님이어서 양압기를 메인으로 쓰시는 분인데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그래요. 자기 양압기 성공률 50%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최근 강의에서. 근데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양압기 성공률이 50%인데 저같이 미천한 애들은 당연히 50%도 안 되죠. 한 5년 지나면 막 계속 쓰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효과는 굉장히 좋은데 수용도가 떨어지죠. 네, 환자들 오시면 막 제가 안 쓴다면 막 10분씩 이야기해요. 그래서 쓰자고 해도 잘 안 쓰세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황의 문제가 뭐냐면 구강내 장치, 효과는 뭐 인디케이션 되는 사람 그리고 효과 좋은 사람 하면 한 30% 되고요. 양압기는 인디케이션이 되는 사람은 한 80% 정도는 됩니다. 80% 이상이고 다 써볼 수는 있는데 실제로 막 5년 이상 유지하고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 실제로 써보면 쉽지가 않거든요. 한 30%나 유지가 된다. 네, 수술도 저희가 굉장히 잘 할 수 있고 수술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한 30%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양압기나 구강내 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능도도 중요하지만 했다가 뭐 뺄 수도 있거나 그렇죠. 하지만 네. 이제 수술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단점도 있지만 그렇죠. 반대로 수술해서 좋아져 버리면 그 자체로 그냥 그렇죠. 아무런 도움 없이 네. 기구나 도움 없이 좋아질 수 있다는 네. 점이 있다는 부분도 좀 같이 맞습니다. 고려하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요즘은 프리시전 메디슨, 정밀의학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흔히 저희가 쓰는 말로 테일러드 메디슨, 맞춤 치료, 또
또는 퍼스널라이즈 트리트먼트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이 요즘 수면의학 쪽에서 굉장히 뜨는 부분이죠. 그럼 제가 오늘 교수님하고 강의를 들으면서 느끼는 점은 어떤 치료를 하느냐도 중요하고 어떤 치료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특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것을 개인화시켜서 거기에 맞춤 치료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그렇죠. 점이겠네요. 네, 정확히 맞는 네. 말입니다. 네, 그게 가장 치료 성공에 중요하고요. 그걸 해서 환자한테 계속 맞춰가면서 환자를 끌어가는 것이 사실은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모든 돼요. 사람이 치료 방법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를 수 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소화에 관련된 부분을 해서 저희가 2주 후에 2주 후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주 후면 7월 15일 목요일 오전 11시가 되겠습니다. 아우, 저 오늘 PPT 만드느라고 고생했는데 2주 후에는 우리 PD님이 만들어 주실 거니까 저 부담 없이 오면 되죠? 저는 돈만 들고 오면 되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강의 이렇게 해서 마치신 건가요? 네. 혹시 가시기 전에 질문을 좀 올려주시면 김민아 님이 오늘 라이브 보면서 궁금한 점이 혹시 제가 숨을 안 쉬니 제 의식을 몸이 깨워서 숨쉬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와 혹 비슷한 환자를 보신 적 있어요? 맞아요. 대부분 분들이 실제로 이럽니다. 산소포 하다가 쭉 떨어지니까 이거 사람은 살려야겠잖아. 아까 우리 PD님 돌아가실 뻔했잖아요. 숨 참다가 깨워야 되니까 결국 몸에서 깨운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머리에서. 그래서 이 사람을 계속 깨우고요.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그 어라우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깨니까 각성. 네, 잠자다 깨니까 엄청 피곤해요. 이게 저희가 잠자다 중간에 깨고 자고 하면 피곤하잖아요. 이분들은 보통은 잘 모른 채로 계속 잤다 깼다 그러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침에 굉장히 피곤하십니다. 숙면을 취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 이 작가님이 아까 운동, 그러니까 상기도 재활 근력 운동 말씀하신 것 같아. 하면 많이 좋아지나요? 교수님한테 여쭤보신 것 같은데. 아, 이제. 네, 이거요. 네. 일단 무조건 하시라고 합니다. 특히 이 마일드한 분들 있잖아요. 수면무호흡이 굉장히 심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특히 중요하고요. 수술을 해도 중요하고 애들이 수술을 해도 중요하고 다른 걸 하면서도 다들 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절대 해서 손해 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하시면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의뢰되는 환자들 보면 애들하고 엄마들이 많이 오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많이 아이한테 수술을 시키기도 좀 그렇고 저걸 끼우고 재우는 것도 그렇고 애한테 양압기를 채우자니 이렇게 마음이 그렇죠. 와닿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오셔서 저런 치료를 배우고 해서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문제는 양압기도 마찬가지고 구강내장치도 수술도 마찬가지. 뭐 수술은 좀 종류가 다르겠지만 지속성, 수능도 그렇죠. 환자들이 네. 얼마나 따라주느냐에 결정되어 있는 건데 이미 논문으로 다 입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지속적으로 안 하는 편이죠. 그게 문제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부러 영상도 만들었고 왜냐면 이제 보고 좀 따라 하시라고 집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책도 만들어서 전문가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예를 들면 이제 수면 무호흡을 이제 전공하시는 분들도 뭐 양압기나 뭐 구강내 장치나 수술이나 이런 이론적인 내용을 잘 아셔도 사실 수면 이 재활 운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분들이 좀 적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 근육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저희가 책으로 또 발간할 예정입니다. 또 교수님 보시고 필요한 답변이 있으면 조금 더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뒤에 다른 강의가 없어서요. 네, 저런 경우, 실제로 수면무호흡 환자들한테 저런 경우가 같이 오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뭐 보통 이제 치료를 해주고 하면은 좋아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네. 김민아님이 수면마비, 가위 눌리는 것과 수면무호흡 특히 저런 게 있으시면요. 지금 보통은 저희가 이제 증상에 따라서 과를 조금 선택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수면할 때 다른 증상들이 더 메인이신 분들은 뭐 저희는 사실은 대학병원이어서 그러긴 하는데 저희는 이비인후과, 정신과, 신경과가 진료를 같이 보거든요. 네, 협진을 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저희는 세 과를 보통 이비인후과에서 저 정도 있으면 정신과도 같이 한번 보내보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언더라인으로 다른 문제들이 없는지 저희가 조금 봐요. 균형감 있게. 네. 저것도 어떻게 보면 맞춤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요. 하여튼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강의를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너무 양희철 교수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들한테 손 흔들어서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